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드디어 한림수문학 마무리하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강의 내용 이외에도 뒤에 아마 교재편의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대부분 제가 기상학하고 초반에 다른 내용들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네, 여기 이 챕터에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바라면서 수업을 시작한 지 15주 정도, 16주 정도 지난 것 같네요. 그죠? 네. 뭐, 처음에는 금방 또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었는데요. 뭐, 공식적으로는 아마 마지막 3주 정도를 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만나 뵙지 못하고요. 기말고사 때도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자, 마지막 강의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뭐 지표수하고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지표니까 대부분 다 유출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특히 뭐 유출에 대한 용어들, 이제 복잡한 용어들 정리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지표수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유출 성분, 우리 유출에 대한 용어들 정리하면서 이제 유출이 어떤 유출 형태가 있는지도 볼 거고요. 그런 유출 성분들을 분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유출의 강우와 유출이 미치는 지형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치는 관계들도 알아볼 거고요.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유출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숨은 곡선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표면 위에서 물의 이동과 저장과 관련된 이런 이제 전문 분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구에서 우리가 그 담수가 얼마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처음에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극히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녹아있는 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옆에 그림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거죠. 네, 염수가 약 한 97%가 넘어요. 97.5% 정도 되고요. 담수가 한 2.5%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 담수가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물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중에 1.7%는 얼음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한 1%도 안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지하수하고 호수, 하천 합쳐봐야 네, 0.8%가 안 됩니다. 결국은 질적, 양적, 그리고 물 생산의 시간적인 면과 관련되는 많은 문제들이 물이 지상에 있는 동안 야기가 됩니다. 땅속에 있을 때나 아니면 얼음으로 있을 때, 뭐 요즘은 이제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과 남극이 녹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뭐 그 이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니었죠. 대부분 지상을 흘러가면서 다양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재해도 발생하고요, 가뭄도 발생하고요. 우리가 뭐 필요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수문학의 주제 가운데 대부분은 지구상 지표면 위에서의 물의 이동과 저장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뭐 실제로 우리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우리 고대의 그 왕들이나 황제들 같은 경우 훌륭한 황제라는 존재는 물을 잘 다스려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들었을 때 훌륭한 왕이다, 뭐 훌륭한 황제다 이야기를 했던 역사적인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전문 분야들 한번 살펴볼게요. 밑에 보시면 뭐 수리공학, 홍수 예측 및 방지, 제어 관련된 부분하고요. 수질오염 방지와 위생공학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수의 이동. 여기서 육수는 우리가 여러분들 드시는 그 육수가 아닙니다. 그죠? 육지에 흐르는 물의 이동하고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물고기와 회기성 어류하고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죠? 며칠 전 뉴스에 아마 나오더라고요. 연어가 회귀하고 뭐 송어나 연어가 회귀하고 이런 것들 하는데 문제가 물고기들이 자꾸 죽고 줄어드는 이유가 타이어 때문에 그렇다. 자동차 타이어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자동차 타이어가 딱딱해지면 안 되거든요. 항상 말랑말랑함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바르는 물질이 네, 이게 물고기의 호흡을 억제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못 움직이게 하고 결국엔 죽게 만든다라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라고 인터넷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저수지와 수력발전소 관리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전기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와 물의 보전. 그래서 토양 침식을 억제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의 토지를 어떻게 보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물을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관련 문제들도 있을 테고요. 물과 관련된 휴양자원의 관리도 중요해지고 있고요. 물새와 기타 야생동물 관리, 배수와 관계, 눈사태 방지와 설원의 휴양, 급수공학, 그리고 지하수 포함은 그다음에 담수학과 빙하학 뭐 이런 것들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교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연관이 돼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표면에서 물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뭐 물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통에다가 흘러오는 물을 계속 담아서 이게 뭐 어느 정도 1초에 뭐 1시간에 몇 통이 지나갔나 계산하면 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조금 올 때는 뭐 그렇지만 많이 올 때는 1초에 뭐 몇십 톤씩 쏟아지는데 그거를 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는데요. 주로 강, 호수, 설원, 빙원의 깊이, 면적, 모양을 조사하는 것들을 대부분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 저수지, 소하천의 유출률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강설량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마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장에서 한번 다뤘으니까 한번 더 체크를 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 하천 유량의 측정은 수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물이 얼마나 흘러가는지를 측정을 해야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문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위 측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하천에서 우리가 폭과 모양, 형상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 형상에서 물의 높이의 변화량을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유출이 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하천에서 가장 간단하고 지역적으로 가장 중요한 유량의 측정은 수위를 측정하거나 강과 호수의 두기나 바닥을 기준으로 수면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수위 같은 경우는 일정 기준점을 만들어서 측정하게 되고요. 강과 호수의 바닥을 기준으로 수면의 높이를 측정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들 중에 홍수위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하천 둑을 넘어서 재산과 생명에 피해를 주는 높은 수위를 우리가 이제 홍수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량은 이 홍수위보다 높게 만들어야지 비가 와도 잠기지 않겠죠. 또 하천의 둑도 이 홍수위보다 높게 만들어야지 잠기지 않습니다. 아마 올해 뉴스에서 이 얘기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화개장터가 물에 잠겼죠. 지리산 아래. 근데 이게 이제 주하천과 소하천과 연결되는데 이 두 개의 홍수위 높이가 달랐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하천을 지나가는 물의 양은 많고요. 소하천에서 나오는 물의 양은 당연히 적겠지 않습니까?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역류를 하겠죠. 역류를 하면서 소하천의 둑을 넘어서 범람을 해서 결국은 화개장터가 물에 잠기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도 필요한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최대 홍수입니다. 폭우가 내린 뒤 최대 유출량이 발생 시 일어나는 최대 홍수위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많이 썼던 표척 수위계입니다. 스타프 게이지라고 해서 하천 여러분들 아마 그 큰 교량이나 이런 데 지나다니다 보면 교량 기둥에 눈금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줄자가 자가 붙어 있는 걸 보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하천의 수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시해 놓은 거죠. 그래서 하천의 수위를 기록하거나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요. 수위의 변화에 따라 읽을 수 있도록 단위 눈금이 그려진 판이나 착색된 막대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매번 사람이 가서 읽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들이 조금 발달이 돼서요. 요즘은 다양한 디지털 장비들이 활용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수위를 측정하는 이제 수위계. 우리가 이제 수위를 측정하는 장비를 총칭해서 수위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직독식, 부자식, 압력식, 음파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독, 부자, 압력, 음파식으로 나눠지는 형태가 대부분 이런 것들이 써요. 그럼 이제 직독식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위표예요. 그래서 줄자를 붙여서 막대에 새겨진 눈금을 읽어서 수위를 직접 측정합니다. 뭐
요즘은 CCTV 같은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 수위표를 동영상으로 24시간 풀로 찍어서 네,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수위표를 눈으로 이제 판독해내거나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높이를 값을 읽어주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만 불편하죠. 그 다음에 이게 수평이 아니라면 눈금을 정확히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양한 장비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부자식 수위계가 있어요. 부자식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네, 부자가 바로 이제 물에 뜨는 부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커다란 공 같은 그래서 물이 공기가 채워져 있는 이런 공이 물 위에 떠서 아래 위로 움직이게 되면요. 거기에 연결된 추와 수평을 맞춰놔서 도르래에 연결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수위가 올라가면 부자도 올라가게 되고 도르래가 돌면서 수위를 그 도르래가 돈 만큼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수위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수위를 관측하게 되겠죠. 다음은 이제 기포식 수위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압력식에 포함이 되는데요. 압력식에는 기포식, 수정식이 있는데 수심과 수압이 비례하는 원리를 응용해서 수압을 평형 상태로 검출해서 그 변이를 확대해갖고 기계적인 토크 출력 또는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수위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물속에다 빨대를 꽂아 놓고요. 수위가 올라가면 빨대 속에 있는 공기가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거기 위를 막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빨대 안에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 빨대 안에 압력이 높아지는 원리를 이제 그 압력을 측정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정식 수위계인데요. 수압을 감압소자와 수정 진동자로 직접 검출해서 전기 신호로 변하는 이거는 그냥 물속에다가 압력계를 던져 놓는 거죠. 압력 센서를 집어넣어서 수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의 양은 많아질 테고요. 물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물 속에서의 받는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 압력을 비례식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수위를 계측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수위계도 있어요. 음파식인데 초음파, 음파 저항식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게 되는데 초음파 수위계는 말 그대로 초음파를 수면에 발사해서 반사된 초음파의 도달 시간을 수위로 변환하는 음파는 음파를 가지고 합니다. 제 목소리 같이 음파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음파 수위계 같은 경우는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파장대의 음파가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 아마 뭐 고등학교 때 배웠죠. 보합 상쇄 같은 거. 이렇게 파가 있는데 똑같은 파가 겹치면 2배로 늘어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정반대의 파가 겹치면 어떻게 돼요? 네, 이런 파들이 연결해서 겹치면 그냥 평행한 파로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음파 수위계는 잡음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보통 초음파 수위계가 최근엔 대세고요. 요즘 이제 초음파보다는 레이저를 이용한 뭐 이런 것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항식 수위계도 있어요. 수위의 변화에 따라 바뀐 전기 특성의 변화량으로부터 수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수위계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뭐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우리 보물 838호의 수표예요. 수표. 이게 바로 과거에 쓰던 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천 바닥에다 설치해 놓는 겁니다. 수표. 그럼 하천 바닥에 설치해 놓으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있으면 이 높이가 얼마구나를 여기 지금 표시해 놨죠. 한자로. 금을 그어놓고.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이 수표교에 수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수표교 복원했죠. 청계천 복원하면서 수표교를 옮겼어요. 지금 있는 것들을 홍수위에 맞춰서 올리다 보니까 과거의 수표교는 분해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지금 복원을 해놨고요. 현재 아마 청계천에 있는 수표교는 모형을 설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수위계들 나옵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제 학생일 때도 뭐 최신이라고 그러는 부분이 네. 그래프, 종이를 설치를 해갖고요. 종이를 말아서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펜으로 수위를 계측하는, 전기 저항에 의해서 펜으로 수위를 계측한 데이터를 이제 결정하는 형태들이 될 것 같고요. 요즘 나오는 이제 압력식 수위계들입니다. 물 속에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 압력을 체크해주죠. 다이브라는 뭐 이런 제품들도 있어요. 물 속에 그냥 던져놨다가 꺼내서 이제 뭐 와이파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접 연결해서 데이터를 받는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제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하천이나 이런 곳에 설치되는 거 이제 초음파 이런 일체형이나 분리형 초음파 수위계를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초음파 수위계는 굉장히 정밀한 측정을 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져요. 그래서 보통 아직도 우리가 부자식 수위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압력식 수위계를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형태들이 됩니다. 압력식 수위계 가격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가장 기본적인 아까 얘기했던 수표, 네, 수위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천에다가 설치를 해서 수위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대략 읽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수문 관측을 위해서 수위를 계측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수위만 알아갖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물이 많이 흐른다, 적게 흐른다 말고는 더 이상 알 방법이 없죠. 어느 정도의 양이 흐르는지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결국에 필요한 것은 유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속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베르누이가 수로에서 유량을 결정하는데 유속의 측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유속을 측정하지 않고 유량을 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었어요? 네, 끝에 깔때기를 달아갖고요. 떨어지는 물을 통에다가 받아서 이게 한 통, 쉽게 얘기해서 10리터짜리 통이나 이런 거에 물이 가득 차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를 알면 우리가 유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거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초당 지나가는 유량을 이제 나누면 되니까 알 수는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골짜기에서 졸졸졸졸 흐르는 물이라면 가능할 텐데, 만약에 골짜기에서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 물이 아닌, 네, 하천에서 흐르는 물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1초에도 수십, 수만 톤이 지나가는, 한강에서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유속이 측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르누이와 베르누이의 유체 방정식하고요, 다시의 법칙, 에 의해서 이제 Q는 AV라는 식 여러분들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면을 통과하는 우리 단면적 하고요, 유속을 알면 우리가 유량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유량을 계산하는데 물이 통과하는 단면적을 아는데 중요한 거는 수위고요. 그죠? 네, 수위하고 결국은 유속만 측정을 하면 단면적은 한 번만 측정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 유속의 측정이 또 애매해요. 물이 계속 똑같은 속도로 흐르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런 하천에서 단면에서 전부 똑같은 속도로 물이 흐르진 않습니다. 왜? 자, 이 지금 가장자리 주황색 면에 닿여 있는 부분들은 마찰에 의해서 속도가 느릴 것이고요. 가운데 부분은 마찰이 없어서 빠를 겁니다. 또 표면은 어떻습니까? 대기와의 마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려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속도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아마 하천에서 비 왔을 때 흐르는 물을 보면 어디는 빠르고 어디는 느리고 어디는 소용돌이 치고 어디는 그냥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이 그냥 평행하게 우리가 정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일정하게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천에서 평균 유속을 측정하는 것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 이유를 보면 수로의 넓이, 깊이, 경사, 마찰력은 물의 위치 에너지가 지구 중력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때 여러 면에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앞에 시간쯤인가요? 수두라는 것도 배웠죠. 물이 낙차할 때 에너지의 차이, 이걸 우리가 수두경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측정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유속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기계적인 측정법과 화학적인 측정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측정법은 역학적 원리를 이용한 계기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표라든가 프로펠러를 이용한다라든가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초음파가 반사돼서 돌아오는데 이게 동시에 두 군데서 쏴갖고 돌아오는 시간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유속을 계산한다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죠. 동영상을 이용하기도 해요. 자, 다음 이제 화학적 측정법으로 소금, 형광색소, 방사선 물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희석해서 일정 거리를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상류의 소금물을 동시에 풉니다. 자, 지금 풀어, 빵! 그래서 정각, 10시 정각에 딱 풀어서 제가 하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소금물의 농도가
물이 짤 때, 딱, 짜다! 그러고서 딱 누르면, 솔직히 이제 이거를 뭐 저희가 마셔보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기계를 이제 장치를 해서 소금의 농도가, 이제 소금물의 농도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이제 피크가 되는 타이밍을 딱 측정을 해서, 평균, 뭐 반복해서 계산을 하기도 하고요. 형광색소 하면 확실하겠죠. 네. 그래서 딱 지나갈 때 확인을 하는 거죠. 100m를 몇 초에 왔다. 그러면은 유속이 얼마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사선 물질을 갖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소금, 형광색소, 방사선 물질 같은 것들은 하천의 오염이라든가 아니면 하천을 살고 있는 생물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부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1 측정 구간, 제2 측정 구간에 그다음에 부표를 놓는 이런 세 팀이 준비가 돼서요. 하늘에서 이제 뭐 교량 위에라든가 보트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부표를. 그럼 부표가 이렇게 직선으로 쫙 이동한다 그러면 오케이인데요. 만약에 얘가 흐름이 달라서 쭉 가장자리 가서 부딪혀서 멈추거나 부딪혀서 돌아오거나 막 이렇게 S자로 지그재그로 간다라거나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반복에 의해서 체크를 해서 첫 번째 측정 구간을 지날 때 시간을 측정하고요. 두 번째 이제 구간을 지날 때 측정을 해서 우리가 거리를 측정을 하고 시간을 아니까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대형 하천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쉽게 이제 이런 것들이 측정이 가능한데요. 곡류천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양천. 일반 산지계류는 곡선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기도 하고요. 소가 만들어져서 이게 소에서 지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산지 소하천에서 소계류에서 측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핸드형도 있고요. 뭐 하천에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어뢰같이 생겼죠. 무게추를 달아서 물속에 집어넣어서 측정하는 이런 이제 장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수위 깊이마다 속도가 유속이 조금씩 달라요. 뭐 마찰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 개씩 쓰는 제품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재야 되는데 제가 맨 밑에 재고 중간 재고 위에 재고 이런 식으로 시간차에 의해서 재면 갑자기 유속이 줄어든다라든가 해서 그거는 그 동일 시간대 데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펠러를 여러 대 달아서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멀티로 이렇게 하는 제품들도 있다. 그래서 깊이를 조절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유속계 같은 경우입니다. 도플러 방식을 이용하는 초음파 유속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발사를 해서 돌아오는 시간. 도플러 효과 여러분들 아시죠? 네, 앰뷸런스가 저한테서 멀어지면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요. 앰뷸런스가 가까이 올 때는 어떻게 소리가 점점 커지죠. 그 원리를 이용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동 시간차 방식 초음파 유속계도 있어요. 유체의 흐름 속에서 흐름 방향과 흐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음파의 이동 속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건 이제 유속도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계산을 해서 아예 유량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그런 제품들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어디에 많이 쓸까요? 우리 실제 하천보다는 주유소 같은 데서도 많이 써요. 그죠? 기름을 얼마 넣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량을 그 관을 통과하는 일정 규격의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들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유속을 측정할 때 수심에 따른 평균 유속의 분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깊이에 따라서 표면을 0이라고 봤을 때 이제 아래 0.2D, 0.6, 그 다음에 0.8 이런 식으로 수심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유속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속이 이런 형태로 평균 유속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깊이에 따른 유속도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고요. 또 하천에 폭이 있을 때 폭에 따라서 일정 간격으로 측정을 해서 평균 유속을 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이제 평균 유속을 산정을 하는데 매번 측정을 할 수도 없고요. 전국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식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편하겠죠. 실제 하천에서 유속계를 이용한 유속의 측정은 다양한 조건들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의 유속밖에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뭐 비가 오는 동안에 우리가 거기 서서 계속 유속을 재고 있을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속계를 설치해 놓고서 데이터를 받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정확한 값들을 받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환경 인자와 유속과의 관계를 이용한 평균 유속 산정식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환경이나 우리 지금 산림공학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공식들은 다음과 같아요. 뭐 체지의 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징 공식이 있는데 요거 이제 구공식하고 신공식으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이제 쿠터의 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닝 공식이 있고요. 약의 유속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이제 베이징하고요. 매닝 공식 같은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평균유속 산정식 중에 체지의 공식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천의 단면이나 우리가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수로의 단면을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V, 평균 유속은 C 루트 RI로 계산이 됩니다. R은 경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심이 뭐냐면 A, 물의 단면적을 수로의 단면적을 우리가 P 길이로 하천 바닥의 길이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필요를 해요. 그래서 수로의 횡단 면적 나누기 이걸 하면 하나의 길이가 나오겠죠. 단면적을 길이로 나누니까 길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경심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I는 수로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결국은 이거는 이제 앞에서 본 거고 옆에서 봤을 때 평평하냐 아니면 평행하냐 기울어졌냐에 따라서 유속이 달라지겠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보정해 주기 위한 I 값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속 계수 C입니다. C는 이제 상수예요. 그래서 유속 계수는 실제로 실제 유속의 이론 유속에 대한 B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면의 기울기가 한 2% 정도일 경우에 I는 0.02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유속 계수는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필요하시면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거나 다른 교재들을 찾아보시면 C 값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다음 이제 베이징 구공식입니다. 네, 식이 일단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뭐 거의 RI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경심은 다 계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평균 유속은 알파 베타가 들어가는데 수로의 윤변의 조도 계수가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물과 닿는 면의 거칠기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기 위한 게 조도 계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황폐계류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종 적용해요. 자갈이 있는 불규칙한 자연수로에서의 알파 값과 베타 값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약의사방이나 황폐계류나 약의사방에서 주로 사용해 왔었어요. 이 식을. 근데 이게 이제 대형 하천이나 이런 곳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신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식이 조금 달라졌죠. 루트 값을 빼고요. 식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수로의 상태도 5종이 아니라 6종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시멘트를 바른 수로 또는 대패질한 판자수로 같은 매끈한 수로들 이제 있고 거친 수로, 그다음에 뭐 자연수로, 흙수로 이런 것들에 따라서 n 값을 바꾸는 거죠. 알파 베타를 아예 없애버리고요. 이제 조도계수를 n 하나로 통일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공식은 대하천에 적합하다라고 하고요. 황폐계류에 적용 시에는 6종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쿠터의 공식인데요. 뭐 가장 복잡해 보이는 식일 겁니다. 그래서 이건 10종까지 나눠지고요. 굉장히 n값이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n값에 따라서 식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공식은 등류의 유속 계산에는 편리하나 부등류나 부정류 해석에는 이용이 곤란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등류, 부등류, 정류, 부정류.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류, 부정류, 등류, 부등류.
깔끔하게 마찰이 없이 이론적으로 모든 지점에서 유속이 같은 정상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정상의 흐름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천에서 보면 굉장히 불규칙하게 흐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등류, 부등류가 되니까 결국은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 매닝 공식입니다. 아마 일반 도로라든가 토목, 그 다음에 산림 토목에서도 이 매닝 공식으로 거의 다 산정을 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은 이것도 유로의 조도계수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쿠터의 공식에 n값을 사용해도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닝 공식에 n값 표가 따로 있는데요. 앞장에서 보여드린 쿠터의 n값을 써도 조도계수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매닝 공식은 지수형 공식으로 조도계수가 커질수록 유속이 감소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구불구불하고 자갈과 수초가 있는 그런 계류의 n의 범위는 보통 0.030에서 0.055 정도로 나눠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조도계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변해요. 결과값이. 그러다 보니까 조도계수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일반적으로 0.030에서 0.055가 있다. 그럼 현장에 맞춰서 쓰세요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쓰시겠어요? 현장을 확인해서 황폐. 그럼 무조건 0.055냐? 아니요. 덜 황폐는 그럼 얼마 써야 됩니까? 이게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0.030과 0.05를 더해서 나누기 2한 중간값을 사용을 많이들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현지에 잘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안에서 보정해서 잘 쓰라고 만들어 놓은 범위인데, 우리가 이 범위를 조절하는 게 되게 애매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간값을 적용하게 되고요. 중간값을 적용해서 물론 적절하게 맞을 때도 있지만 실제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평균 유속을 산정하는데 약의 유속표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이건 이제 뭐 고민할 필요 없이요. 베이진 구공식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R과 I에 대한 평균 유속값을 산정한 표입니다. 그래서 경심이 0.1일 때, 0.2일 때 해서 경심이 1m일 때까지 기울기가 1%부터 시작을 해서 10%, 그다음에 여기 이제 0은 평면일 때죠. 수평일 때죠.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여기까지만 있는 거고요. 약의 유속표가 책처럼 이렇게 여러 단계로 해서 대부분의 값들을 다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제가 현장에서 검사를 했더니 경심은 0.8이고요. 기울기는 뭐 6%다. 그러면 요 6%와 0.8이 만나는 6.14. 요게 평균 유속으로 우리가 확정을 하는 형태들이 될 것 같습니다.